마지막 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5개 경제부처 개각이 단행됐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친문 핵심 4선 윤호중 의원이 5선 패배 늪에서 벗어나 개혁정당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해 백신을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참사 해역에선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강력한 황사가 베이징을 누렇게 뒤덮었습니다. 이 황사는 서풍을 타고 오늘 밤부터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 문제로 문앞 배송이 중단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틀 만에 다시 문앞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주민의 항의성 문자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 대란이 컴퓨터 등 다른 전자제품 업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사실상의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청와대 참모도 바꾸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 마침 여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 모양새는 당정청을 아우르는 쇄신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 대한 민심 수습책이기도 하고 정권 내리막길 마지막 1년을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수비형 교체의 성격도 있습니다. 교체 인사 면면에서도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일단 영남 출신의 화평 인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장관이 총리로 기용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뀐 장관들은 대부분 정치적 부담 없는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이번 개각의 의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할 신임 총리로 영남 출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내정자는 대구 수성구 갑에서도 당선되는 등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류 총리가 내각을 얼마나 힘있게 통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관료 출신으로만 구성된 5개 부처 개각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먼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쇄신을 이끌 민생 안정형 개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권 마무리를 위한 정권 안정형 개각에 그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김내정자의 국회 인준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 역할을 대행한 뒤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원은영입니다. 큰 특징 없는 개각보다 오히려 눈에 띄는 건 청와대 참모 교체였습니다. 방송으로 잘 알려진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됐는데 최재성 전임 수석에 비해서 무게감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월광 소나타 연주 영상으로 화제가 됐었던 박경미 비서관이 대변인으로 깜짝 발탁된 점도 이채롭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조국 사태 때 부끄러워 의원 못하겠다고 한 뒤 불출마한 정치인입니다. 직전 최재성 수석이 임명되기 전에도 정무수석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기존 정치권과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신설한 방역기획관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의 후임엔 문 대통령을 향해 월광 소나타를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낯뜨겁게 찬양하던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이제 인재가 남아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 것입니까?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문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한때 친문 책임론과 함께 쇄신 요구가 빗발쳤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보다 기존 노선을 고수하는 쪽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주도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흔들림 없는 개혁이었습니다.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169표 가운데 104표를 얻으며 쇄신론을 내세운 박완주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꺾었습니다. 4선의 윤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당시 사무총장으로 지난 총선 때 공천 실무를 총괄했고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등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토론할 수가 없잖아. 민주당이 입법 독주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선거에서 표출된 쇄신 요구를 사실상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원구성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부정적입니다.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윤 원내대표의 선출이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특히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개혁 입법 매진을 강조해온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여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야당에선 대선을 앞둔 새 판짜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을 위해서 다음 주 사퇴할 예정이고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오늘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제3지대와도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정치인의 말이라는 건 그 자체보다 행간의 의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준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이른 아침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힘을 모아 제3지대의 신당을 창당할 거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어. 제3지대라는 건 없어요. 무슨 제3지대가 있겠어.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조언해줄지에 대해선 그때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김 전 위원장의 화법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탤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박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다음 주 당원 간담회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두 당이 통합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긴 이릅니다. 합당을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설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대표만 뽑고 나면 여권은 전열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는 셈이고 야당은 앞으로 너무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어떻게 연결될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는 좀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이제 총리하고 5개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발표하고 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날 공교롭게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전인 4월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이 순간이 본격적인 레임덕이 오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정도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 카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까? 그 여권 관계자들을 이제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이렇게 낙점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총리직에 대해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원한 건 그 경제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여성 총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기준에 맞는 인사들 몇몇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본인들이 고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해도 1년짜리 임기 말 총리란 점이 고사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지명자가 TK 출신이기도 하고 또 친문 색채가 옅고 당내 비주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총리직 수행하는데 강점이 됩니까? 아니면 약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통령과 좀 인연이 아주 깊지만은 않은 인사가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물론 뭐 친문 색채가 옅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임기 말 국정 장악력 측면에서는 또 약점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좀 직언을 건넬 만큼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총리의 장악력도 그만큼 약해지고 또 이는 여당과의 관계나 공직사회 기강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야당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비판 수위가 좀 낮다 그런 이제 측면도 나오고 결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말 통합에 방점을 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유영민 비서실장의 이제 그런 발표문을 좀 자세히 보면 몇몇 키워드가 좀 눈에 띕니다. 그 공존, 상생, 통합형 정치인, 대화 타협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겸허한 수용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TK 출신의 개파색이 옅은 김 내정자를 통해서 재보선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켰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인사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돌려막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청와대 인사가 정부로 그리고 정부 고위직이 청와대로 뭐 자리를 바꾸는 그런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게다가 대권 도전을 위해서 사의를 밝힌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교체된 그 5개 부처 장관도 대부분 선거 전부터 이미 교체가 예정된 장수 장관들이었다는 그런 점에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좀 야당 비판 수위가 뭐 생각보다 뭐 비교적 높지는 않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대목이 별로 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죠. 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당정청 인적 쇄신의 가운데 당 대표만 남겨두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당 대표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방금 보신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2주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그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 그리고 우원식, 홍영표 세 사람 모두 뭐 계보나 이력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모두 뭐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은 친문 지도부가 재결집하고 청와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은 그냥 간다 이런 전망이고 야당은 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전망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아직 상황이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 교도소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감염됐는데 지난 주말 다녀왔던 지역구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청사 출입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을 포함해 전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진주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현역 국회의원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으로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하면서 이 의원까지 총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당 간사한테 넘기고 뭐 회의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의논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3월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선행 확진자의 늑장 검사로 추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가 빨랐다면 환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적 대응 여력과 예방접종 등을 고려해 당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효과를 지속시키는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확보가 절실한 우리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하나 더 들어온 셈이죠. 정부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약사입니다. 오는 8월 다른 회사 3곳과 완제품 생산에 돌입합니다. 국내 다른 기업 컨소시엄 역시 이 백신의 생산을 앞두고 있어 국내에서 연간 18억 5천만 회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백신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좀 후속적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면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영역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 논란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몸값은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40%가 1차 접종을 마친 미국은 2차 접종도 모자라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접종률 2%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로선 백신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겁니다. 11월까지의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에 관련된 계획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다만 정부는 8월 대량 생산 계획을 밝힌 백신은 러시아 백신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도입 계약이 체결된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독자적인 백신 도입과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방역당국이 오늘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묻는 도의원 질문에 백신 독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발언 직후 경기도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검토가 끝나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백신 확보에 나선다는 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접종 전략이 짜놓은 상태인데 별개의 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통일된 어떤 걸 내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방역당국과 여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이어진 독자 방역 주장에 대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은 중앙정부의 협조에도 모자랄 판에 혼란만 가중한다며 탈당하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백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디바이드. 백신이 갈라놓은 세계의 극단적인 두 모습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특허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갈라진 세계의 반대쪽에서 백신 부자들의 일상 복귀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현실로 나타난 백신 디바이드에 맞췄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없이 잔을 기울입니다. 흥겹게 몸을 흔들고 곳곳에서 환호가 터지죠. 영국에서는 봉쇄 완화로 이번 주부터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Oh, it feels great. Yeah, it's amazing. There's nothing like it. 거의 1년 만에 상봉한 가족도 있죠. Just feels like being released from a cage, basically. Seeing my boy again.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접종한 영국은 70% 넘는 국민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6월부터는
완전한 일상 복귀를 선언할 태세입니다. 인구의 60%가 접종한 이스라엘에서도 맨 얼굴로 조깅을 하고 마스크를 내리는데 거리낌이 없죠. לא ממש חזרנו לשגרה, אבל בלי ספק נחמד לחזור קצת למציאות של פעם, למרות שיש עוד לאן להתקדם. 미국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줄 서지 않고 백신을 맞을 만큼 재고가 충분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8, 9월이면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백신 부족 국가들에게는 그저 부러운 얘기입니다. 70% of vaccines today have been administered only by 10 countries. It's really not acceptable. 대부분의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을 외치면서 백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죠. 각국 전직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백신 특허를 풀어달라는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IMF는 백신 보급이 빠른 미국과 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nd those who are lagging behind will have some challenges to finish their vaccination this year and could drag to next year, which means that the recovery will be slower. 코로나 팬데믹 속 심화되고 있는 백신 불평등이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해역을 찾아 떠난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사고 해역 한가운데에 뜬 노란색 부표, 세월호,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유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 생각에 움켜진 꽃 한 송이조차 선뜻 놓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돼. 미안해.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허망하게 떠난 자녀의 마지막을 떠올리면 항상 죄책감이 앞섭니다. 마지막 공포에 떨면서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을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7년 동안 못 가봤어요. 부모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난 너 사랑해. 저기서 잘 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사고로 떠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만 갑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애들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 친구 해줘서 고마워.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시민들은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리본을 달면서 그냥 울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7번째 봄.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들 가슴에 남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강력 황사가 베이징을 덮쳤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 황사는 서풍을 타고 오늘 밤부터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거센 모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모래는 도심을 뒤덮었고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서풍을 타고 이동해선 베이징을 또다시 누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앞이 건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북부 지역엔 거센 황사비가 내려 흔적을 제대로 남겼습니다. 지난달 15일과 28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강력한 황사입니다. 중국은 공기질을 6단계로 구분하는데 오늘 공기질은 먼지 입자의 농도가 800에 달해 최고 단계인 엄중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몽골 북부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최고 시속 74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만나 생겼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북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11개 지역에 모래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沙尘影响期间，长江以北的大部地区空气质量是一个明显下降的。
이 불청객은 오늘 밤이면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나빠지다가 내일 오후에 비가 온 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택배 차량 출입 제한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앞 배송이 이틀 만에 재개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쏟아지는 항의 문자에 택배 기사들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양측이 절충안을 찾은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잔뜩 쌓였던 택배 상자가 오늘은 크게 줄었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막은 아파트를 상대로 집 앞 배송 중단을 선언했던 택배 노조가 배송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 개별 배송을 하기로 일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배송 차질과 관련해 앞으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등 일부 주민들의 항의에 택배 기사들의 부담감이 커지자 택배 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세대 내 배송은 재개됐지만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오늘부터 아파트 앞 무기한 농성과 촛불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도 양측의 절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과격한 표현들로 인해 문자 테러로 인해서 무기한 농성이랑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 좀 마음도 쓰이고 불편할 것 같아요. 택배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저상 차량 이용 관련 산업안전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입주자 대표 측과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메신저 피싱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간단한 대화는 SNS로 많이 하는 상황을 이용한 건데 자녀를 사칭한 뒤에 5, 60대 부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양모 씨가 최근에 받은 피싱 문자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서둘러 문자로 연락하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막 무슨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든지 막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막 서두르는데 이렇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몽땅 전송했다가 통장에서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65% 줄었지만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은 오히려 9%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가 있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5, 60대였습니다. 범죄자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계좌 잔고를 터는 것은 물론 카드론과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와 영장으로 자금 이체를 종용한 기관 사칭형,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선납 이자를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 등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이라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피싱으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직 부사장의 땅 투기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LH 부사장이던 A씨가 퇴임 1년 만인 2017년 8월 사들여 지난해 팔았는데 3년 만에 3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땅과 건물을 산 지 1년 반 만에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로 인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업 승인이 안 났으니까 사업 승인이 나면서부터 확 뛰거든요. A씨는 퇴임 전 LH 사장 직무대행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3일 LH 본사와 A씨 자택,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단계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천 월미관광특구 지정 직전 땅을 사들인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B씨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영장 판사도 B 씨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해 기소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에 신임 검사들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선발 정원을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한 데다 교육까지 거쳐야 해서 본격적인 1호 수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김 처장은 검사들을 격려하며 기반은 아직 취약하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검사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모두 13명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앞서 김 처장은 사건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검찰 출신 검사를 정원의 절반까지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명된 평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이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켜보시죠.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실무 등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명된 공수처 검사 가운데 일부는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패스트트랙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승규 검사는 김진욱 처장이 헌법재판소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이공현 변호사의 아들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 대란이 컴퓨터 등 전자제품 업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반도체 대란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데 시장 혼란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상가, 반도체 품귀 현상을 실감합니다. 반도체 중국까지 그래픽카드도 올해 정말 게임용 조립 컴퓨터를 문의하니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가격이 뛰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품 수급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돼요. 수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에 이어 컴퓨터, 전자제품까지도 반도체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HP, 휴렛패커드는 반도체 품귀로 교육용 컴퓨터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밝혔고 PC용 카메라 제조 회사는 재고가 없어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평소 1달러였던 한 칩은 최근 3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주문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분야의 반도체 물량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던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제품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게 되었고 그런 연쇄적인 현상으로 다른 분야까지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공급 부족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사흘 전 전용 117제곱미터형 아파트가 4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 있던 상태라 다음 주 중에 난다고 하니까 물건 자체가 없어서 아예 파는 것 자체를 진짜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번 주 서울 아파트는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넘겨 매도보다는 매수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4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한 주 만에 다시 튀어 오른 겁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며 오세훈 효과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효과도 있겠지만 여당의 규제 완화 추진과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올해
내년 길게는 후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LH 사태로 이사 공급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졌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의회나 정부와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는 6월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석기 기자, 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가격입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평균 전셋값은 2억 5,843만 원, 평균 아파트 월세는 72만 4천 원입니다. 6천만 원과 30만 원은 이 평균의 각각 4분의 1, 절반에도 못 미치니 사실상 대부분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인 셈이죠. 예. 정부가 신고 대상으로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까지 포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사실상 전국적인 전수조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가 예로 든 신고서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휴대전화 같은 인적사항과 주택의 면적, 방 개수, 임대료 계약 기간 등 모두 2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적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모든 항목 25개 정도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가격만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줄어들고 이 집주인이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신고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세금 매기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세 근거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이 임대차 신고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신고 정보를 임대료 규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신고제의 목적이 과세나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자세히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이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세금 부담 등을 줄이려고 이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맺거나 나아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걸 꺼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그 파장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필요한 제도이기는 해요.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또 한번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가 우리 대북전단 금지법이 문제가 없는지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이라는 의견과 이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을 북한에 알리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반 BTS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유지 기자입니다. 참석 의원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북한 주민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증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the Moon government is more interested in helping Kim Jong-un fulfill his dream. 반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Curbing the leaflet is something that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s had sought to do since at least 1972. 대북전단의 공격적인 문구가 접경 지역 주민이나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청문회를 주최한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관련 의제를 다룬 건 처음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는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4명, 증인은 6명만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13살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이 소년이 총을 갖고 있었다던 경찰의 처음 설명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소년은 무기도 없었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생겨 8명이 숨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달려가며 외칩니다. 소년은 무기가 없는 두 손을 들어 올렸지만 경찰은 갑자기 총을 쏩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가슴에 총을 맞은 13살 소년은 끝내 숨졌습니다. 소년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소년이 지시를 어기고 무기로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일이 지나 공개된 영상에서 소년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총을 바닥에 던지고 맨손을 보여줬습니다. If he asked him to toss it and show his hands and the kid complies, then he shouldn't be shot. 시민들은 경찰이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류기업 페덱스의 인디애나폴리스 창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hose 8 were pronounced deceased here at the scene. 4 people transported by ambulance, 1 in critical condition. 총격 용의자는 난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거대한 수조와 첨단 LED를 활용한 이색 공연이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두 공연 모두 극복의 힘,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무용수들의 힘찬 군무에 물방울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펼쳐지는 역동적인 춤사위. 무대 위 거대한 수조에서 펼쳐지는 대형 창작 무용극입니다. 가로 18m, 세로 12m 수조에 잔잔하게 채운 물의 양만 2톤가량. 물의 무게감과 미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특수 신발도 고안해냈습니다. 나름 슈즈나 이런 걸 보완해서 미끄러움을 좀 방지해가지고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역경을 상징하는 물을 소재로 무대를 꾸민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난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그 동작들이고요. 무릉도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임금. 51살의 고종이 조선시대 국립경로원격인 기로소에 입소하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로 밤에 열린 행사를 LED를 활용해 현대적인 무대로 되살려냈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이제 축제의 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찾자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전통의 원형은 최대한 살리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특수 무대 장치를 동원한 공연이 관람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상쾌한 아침 한 손에 뜨거운 커피 들고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라디오에서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민 그룹으로 불렸던 G.O.D가 17년 전 노래한 보통날이라는 노래입니다. 퇴근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다 지쳐서 집에 오면 새벽 2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웃음 짓다 잠이 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그리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인의 탄식처럼 인간은 서로에게 공포가 되고 서로에게 복면이 되고 전염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인 김용택의 그랬다지요의 소리꾼 장사익이 곡을 붙인 이게 아닌데 라는 노래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봄이 왔는데 사는데 이게 아닌데 넋두리하다 또 봄이 갑니다. 지난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1위는 한강공원이었다고 합니다. 재작년 서울 근교 놀이공원이 1위에 올랐던 것과 분명히 대조가 되죠.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로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을 1, 2위로 꼽은 다른 조사를 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살다 그나마 큰 숨 한 번 내쉬려고 한강변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사방으로 틀어막힌 일상의 어두운 터널을 도대체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륜과 천륜을 태연하게 저버리는 범죄가 유난히 자주 불거지는 것도 그저 우연일까요? 정인이 양부모가 나눈 대화 메시지를 보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자 종일 굶겨보라고 하고 정인이가 숨진 날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자 그게 좋겠다 좀 번거롭겠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후 2달 된 딸을 중태에 빠뜨린 아버지는 자꾸 울어서 탁자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인과 소리꾼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봄날은 가도 봄은 다시 오고야 만다고 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삶이 시작된다고 위로합니다. 4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였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황사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어제 황사가 덮친 중국 베이징의 모습인데요. 이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밤사이 황사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산간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 황사도 빠져나가겠습니다. 날은 주말 동안 다소 쌀쌀하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